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고가 달성 기념 QA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비트코인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전문가분들의 견해가 다수 있는데요. 대부분 연말 최소 15만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비트코인을 연말 15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지금 비트코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쓰여요. 비트코인은 일단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없는 그냥 순수하게 공급량이나 아니면은 가격만 존재하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파월로우라던가 아니면은 뭐 리그레션 모델이라던가 또는 뭐 상대 강도 지수라던가 온체인 지표들을 활용한 분석이라던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가치를 산정하고 미래 가치까지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나름대로의 모델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또는 금 같은 비트코인이 이제 결국 결과적으로 넘으려고 하는 그런 자산들이 현재 얼마니까 한 요 정도까지는 상승하는 게 맞다 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이제 여기서는 최소한이 아마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최소한 이번 시즌에는 한 15만 달러는 가야 된다, 20만 달러는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결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영국의 통계학자인 조지 박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영국의 통계학자인 조지 박스가 모든 통계는 틀린다, 하지만 몇 개는 유용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 갈 거다, 연말에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모르는 게 정답이고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다시 한 9만 불, 8만 불 때까지 떨어져도 저는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죠. 사이클론에 너무 갇히지 말자.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연말에 15만 달러, 20만 달러가 될 거라고 강하게 외치는 그 전문가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 의견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정화폐를 대신해서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가치여장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진 화폐거든요. 그게 이제 디지털상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아서 나스닥과 동행하고 막 이러는 거지, 어쨌든 그 본질적인 가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돈의 가치가 점점 희석돼서 낮아질수록,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이 딱 정점에 있는 은행 시스템이 계속해서 프랙셔널 리저브 뱅킹, 부분 지급 준비율 제도로 신용의 창출을 거듭해서 그만큼 화폐 구매력을 갉아먹으면 갉아먹을수록 내가 어딘가로 탈출해야만 하는 그 니즈는 점점 커져요. 근데 그 내가 분출하는 그 탈출로가 그동안에는 부동산, 주식, 뭐 기타 등등 자산들이었던 거고, 그게 점점 더 닿기 어려운 곳으로 너무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동안 투자했던 것들이 얼마나 닿기 어려운 곳으로 올라가 있는가.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서울 부동산 진짜 닿기 어려운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안 좋은 곳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투자라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이 바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거고, 결국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거고, 비트코인으로 더 많은 자산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는 거라서 그 중간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건 사실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다우존스 지수에 50년 동안 내가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으면 수만 %의 수익률을 먹었고, 그동안 뭐 애플 주식 하나에 투자했어도 18,000%, 몬스터 베버리지에 투자를 했어도 뭐 2만 %, 이렇게 내가 어떤 우량 자산을 발견했으면 그 우량 자산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다 줘요. 그 중간에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오히려 수익률만 깎아먹는 거지. 자,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게 연말일지, 내년 초일지, 그게 15만 달러일지, 20만 달러일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보다 더 길게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5만 달러로 간다고 했을 때 15만 달러까지 순탄하게 오르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조정이 온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11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뭐 9만 불까지 떨어진다, 이러면 엄청 패닉을 하시겠죠. 근데 이럴 때야말로 정말 큰 매수 타이밍입니다.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때는 용기 내서 사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11만 불을 넘어서 15만 불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파시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때는 안 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이제 15만 달러 갔다고 생각하고 많이 올랐다. 내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딱 뭐 업비트 앱 같은 거 봤을 때 수익률이 막 30%, 50%, 막 80% 이렇게 찍혀 있으면 충분히 만족해 나는 이러면서 이제 팔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안 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만의 경험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또 공유하는 경험이기도 해요. 꼭 내가 팔면 더 올라가더라. 이 상승장이라는 거는 진짜 고점을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15만 달러 간다라고 예측해서 실제 그 가격이 됐어. 그러면은 전문가들 말을 따라서 또 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주 보수적으로 그 수치를 내놨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의 막 분석 방법을 동원해서 막 이 정도는 가야 돼라고 하지만 이것도 너무 공격적일 수 있으니 여기서 약간 그래도 낮춰서 요 정도를 나는 고점으로 본다라고 보수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틀리면 욕먹으니까. 근데 이거 딱 도달했다고 내가 파는 순간 더 올라갑니다. 헤헤 이러면서 더 올라갑니다. 항상 그걸 제가 경험했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걸 다 경험했고 결국 안 판 사람들이 돈을 벌더라. 상승장에는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특히 증권 이쪽 금융 쪽에서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에게 익숙한 수익률 정도 되면 만족하고 파세요. 근데 그거를 안 팔고 버텼던 오히려 저같이 그때 당시에는 금융에 대해서 금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법니다. 그게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는 용기, 그리고 올라가면 안 파는 용기, 이 두 가지 용기를 꼭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블랙록의 아이비트 ETF가 최대 유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ETF로의 자금 유입세도 강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내 11개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ETF 유입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ETF 유입세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이 거의 50조 달러가 넘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우리 지금 한창 얘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제 2조 달러가 조금 넘었어요. 비트코인은 결국 전 세계에 있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든 자산에 있는 부를 다 빨아들여서 덩치가 커질 건데 뭐부터 빨아들일 것 같냐면 저는 일단은 주식시장에 있는 돈을 많이 빨아올 겁니다. 주식시장에 갇혀있는 돈들 중에 단타를 치고 트레이딩을 하려고 묶여있는 돈들도 많겠죠. 개인이건 기관이건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이딩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자본도 크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오래 주식을 보유하려고 들어와 있는 자본도 상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반 아닐까요? 절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들어와 묶여있는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상당 부분 넘어올 건데, 자, 여기에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신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어려운 그 면모. 도대체 지갑 주소가 뭐냐? 도대체 셀프 커스터디가 뭐냐? 그래서 비트코인은 왜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도 안 보이는데 왜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ETF는 이 어려움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일단 그래 좋아. 특히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나요? 좋아. 매니저랑 포트폴리오 매니저랑 얘기를 하잖아요. 브로커, 증권사에 전화해서 저기요 부장님,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도 조금 포트폴리오에 섞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ETF 사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거든요. 예전에 ETF가 없을 때는 그러면요 코인베이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셨어요. 그 앱을 가입을 하시고요. 그 가입하신 다음에 돈을 넣으신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시면 되는데요. 그걸 또 거기 가지고 있으면 조금 불안하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드바이즈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어드바이즈를 안 했죠. 근데 이제는 ETF를 투자하시면 돼요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 그리고 뭐 시니어 계층, 저희 뭐 삼촌뻘 되는 X세대 이상 세대들까지도 비트코인을 그동안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관심이 늘어나면서 ETF를 통해서 많은 자금이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ETF 시장은 거의 뭐 블랙록의 아이비트와 피델리티의 FBTC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현물 ETF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그 두 ETF에 몰려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1극, 양극 체제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ETF는 원래 이래요, 항상. 모든 분야든 ETF가 나오면, 어떤 자산이든 ETF가 나오면 하나나 또는 두 개의 ETF가 거의 대부분의 마켓 시어를 가져가는 식으로 원래 펼쳐집니다. ETF는 패시브한 펀드라서 운용 전략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패시브한 펀드라서 가장 큰 회사의 ETF가 보통 제일 많은 시가총액을 가져가고는 합니다. 가장 브랜드 파워가 크고 신뢰도가 크기 때문이죠. 블랙록은 뭐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1경 원이 넘는 돈을 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레리 핑크라고 하는 회장이 나와서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브랜드 그 어웨어네스,
가장 큰 겁니다. 피델리티가 그 또 뒤를 이어서 바짝 추격하면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두 개 ETF가 가장 많은 자금을 가져갈 거로 보고요.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관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옛날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롱숏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ETF를 활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냥 뭐 구조화된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딩 하는 수요 말고 고객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투자를 해주는 사모펀드 또는 더 규모가 훨씬 큰 뮤추얼 펀드들, 이런 펀드들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아마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어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ETF에 투자했다. 이거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연기금들도 투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름은 들어본 적 없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좋은 유망한 자산들에 투자해주는 이런 사모펀드들이 비트코인 ETF 수량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말부터 목격되는 현상들입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그 영화 있죠? 빅쇼트.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한 마이클 버리라는 분이 자이언 캐피털이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부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MBS에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번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 때. 그런 거예요. 그런 펀드들이 미국이랑 뭐 전 세계에 엄청 많아요. 그게 뭐 몇 경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겠죠. 근데 이런 펀드들이 비트코인 ETF가 나온 덕분에 이제 손쉽게 비트코인의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게 됐고, 비트코인에 대한 결국 이제 경제적 가치를 깨닫는 이런 운용 매니저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사모펀드들이 또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자, 그래서 개인의 수요, 기관의 수요, 그 다음에 국가들의 수요까지, 사모펀드 말고 이제 그 국부펀드 얘기도 했으니까, 네, 이런 수요들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많이 땡겨올 거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ETF 수요는 늘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트코인이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호재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코인베이스의 S&P 500 편입, 그리고 미중 무역 긴장 완화 등 현재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에 또 가장 기대되는 호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은 엄청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비축을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고는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게 없죠. 근데 이게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빠르면은 올해 나올 거고, 좀 늦으면은 내년 중에 나오면은 이제 그게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미국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아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또 이 위상 자체를 아주 크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펼치고 있는 무역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히고, 그 다음에 무역 교섭 협상들이 나오면서 각 국가들의 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고유 관세를 어떻게든 우회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면서,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의 양상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일기 때처럼 어떤 모습으로든 이 합의가 될 거다라는 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올 수 있어요. 리스크 온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미국 경기가 지금 또 여전히, 지금도 이미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마일드하게 이렇게 점점 침체하는 모습 보이는데, 인플레이션도 잡힌다. 인플레이션, PCE 지수나 뭐 CPI로 계속해서 대변되는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모습 보인다. 이러면은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경기 침체 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러면서. 자, 이러면은 이제 이 리스크 온 모드가 여기서 이제 2배, 3배로 더 켜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의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큰 촉매제가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단기죠. 올해 연말을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큰 카탈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반대로 이제 리스크 오프가 되겠죠. 계속해서 트럼프 발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커지고, 그리고 미국 경기는 여전히 침체하지는 않고 마일드하게 점점 좀 내려가고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은 안 잡혀. 그러면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내려주기가 너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전문가들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죠. 그렇게 두 가지 이제 양상이 모두 가능하다는 거, 그거는 참고하시고 투자하면 좋겠네요.
지금 최근 토큰포스트 기사에 의하면 국내 970만 이용자 투자 행태를 분석해 보니 전체 이용자의 66%인 637만 명이 50만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1천만 원 이상 보유자는 1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대다수 투자자들이 그 소액 투기성 거래에 집중하고 있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요즘 젊은 층의 이런 무분별한 투자 참여 문화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좀 주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장에서 투기성 투자를 하고 있을 분들에게 이 비트코인 DCA의 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사에서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997만 명 또는 중복 포함하면 1800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게 다 허수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토큰포스트 기사에서도 짚어준 것처럼 4대 거래소 계정의 대부분이 50만 원 미만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가격 오를 때 한번 소액 투자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까먹고 있는 거죠. 아니면 언젠간 모르겠지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라서 다 허수고, 실제로는 비트코인에 진짜로 뭐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있는 게 12%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 정도? 한 100만 명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100만 명 뭐 언더. 그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인사이트고, 두 번째 인사이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분별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중에서도 대부분일 거예요. 12%의 그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장기 저축 수단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아니라 큰 돈 넣고 그것을 팔았다가 샀다를 반복하는, 그것도 비트코인만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트렌딩 알트코인을 쫓아서 매매했다가 하루 만에 팔고 뭐 다시 다른 거 매매했다가 또 팔고 막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장기 저축 수단으로 모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100만 명은 고사하고 그거의 1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든 젊은 나이에 많은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해야만 하는 젊은 나이대에서 사실상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고 이자가 거의 안 나오는 은행 저축만 하고, 아니면은 그 중에서 조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알트코인 단타나 치고 있으니까 사실상 돈이 안 모이고, 이런 게 굉장히 저는 걱정되는데, 그리고 시니어 계층도 마찬가지거든요. 시니어 계층도 이제 노후 자산을 불리셔야 되잖아요. 가진 돈 쓰고서는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어서 가지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든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에 투자해서 불려야 되는데, 이때 또 잘못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기 지방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셨다가 현금에서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럴 때 비트코인이 이제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또 비트코인에 또 적대적인 감정이 있으셔서 안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비트코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본질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미 미국과 선진국들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그냥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위험자산, 거의 도박에 가까운 그런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업소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인식의 변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실 설 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쉽고요. 결국 한국인들에게 비트코인은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수단이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고 비트코인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나가는 식으로, 내가 은행에다가 저축하듯이 적금 붓듯이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또 시가총액 규모도 커진 상황에서 뭔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더 건전한 DC의 문화가 많이 전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고견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서울 2025 컨퍼런스가 6월 4일부터 6월 6일 잠실에 있는 시그니엘 호텔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행사장도 넓고 좋은 곳으로 이번에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번에 연사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비트코인 서울 2025는 비트코인 포커스, 비트코인 온리 컨퍼런스, 거의 국내 유일한 컨퍼런스고요. 이제 2회째를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컨퍼런스로 이번에 발돋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연사로 올라가서 전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스매시파이라는 회사도 부스를 차리고 그 부스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제가 티켓 할인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를 남겨놓을 테니까요. 해당 링크로 들어가셔서 코드를 입력하시면 티켓 값을 1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해외 연사들은 이번에 프레스턴 피쉬, 유명한 분입니다. 더 인베스터 팟캐스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및 가치주 투자 얘기하는 그런 투자 채널인데, 프레스턴 피쉬 아주 유명한 비트코이너고, 데니스 포터도 유명한 미국인 인플루언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을 비롯해서 또 홍콩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단체, 기업, 그 다음에 저처럼 스타트업 하시는 창업자분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신다고 하니까요. 비트코인 서울 2025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 링크와 프로모션 코드 활용해서 티켓값 할인 받으시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4일 행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